네, 여러분 여섯 번째 모의고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는 1004번이 B번입니다. 1004번. 자, 1번부터 볼게요. 다단계 행정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 제안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행위. 자, 키워드 나왔죠? 우선 협상자 선정 행위나 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나중에 그거를 그 자격을 없애버리는 지위 배제 행위, 둘 다 처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문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 배제 행위 그 두 개 중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배가 아니죠. 지위 배제 행위만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 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과 그 지위를 없애버린 것 두 개 다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 이후에 건설 허가 처분까지 내려졌대요. 자, 순서대로 가는 거죠. 순서대로 갔어요. 나중에 이미 건설 허가 처분까지 내려졌다면 뭔가 이걸로 다투고 싶으면 그 뒤에 걸로 다투어야지 이미 흡수돼서 없어져 버린 부지사전 승인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뒤에 다시 자진신고 등을 한 이유로 깎아줬대요. 그러면은 남은 처분은 뭐예요? 깎아지고 남은 처분이죠. 그렇죠?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자진신고했으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200만 원 깎아드려서 300만 원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 300을 내야 될 사람은 자기가 결론적으로 내야 될 돈이 300이면 그걸 가지고 다투어야지 굳이 앞에서 깎아주기 전에 500 가지고 다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자, 내인가와 관련된 판례도 거의 이 판례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내인가를 했는데 다음에 본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 본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 전에 있었던 내인가만 취소를 했다. 결국에는 거부를 한 거다. 본인가 자체도 그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어렵지 않고 많이 봤던 판례입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중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1번은 공정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행위,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냈을 때 그 처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아직 취소되기 전에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간 것 자체에 대해서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이 판례에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넘어가면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나중에 소송이나 심판 절차에 의해서 취소가 됐다면 그럼 처음부터 그러한 영업 정지 처분 자체가 없던 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영업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헌상 과세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의미를 본인이 잘못 해석했어요.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과세 처분 요건도 없는데 과세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파란색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을 드린 거고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다라는 그 판례의 그 문장들의 순서가 좀 뒤죽박죽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잘 읽어보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이미 명백하대요. 해석의 다툼의 여지도 없어요. 그럼 그 해당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굳이 본인이 그렇게 안 해가지고 어떤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정답 4번. 자, 3번. 갑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을 시장에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시장은 아파트 인근에 개설되는 자동차 전용도로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갑 소유의 토지 일부를 아파트 사용 검사 시까지 기부 체납하세요 라고 부담을 붙여가지고 사업계획,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사례형입니다. 자, 갑이 위 부담을 불이행했다면 부담 내용이 뭐였어요? 기부 체납.
땅 가지고 있는 거 기부 체납을 어느 정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일시장은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철회할 수 있죠. 그렇죠?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위 부담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자,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꼭 그 사람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로 안 했을 때 대집행이 가능한데, 기부 체납은 누구 땅이에요? 갑 땅이죠. 갑 땅을 갑만이 기부 체납할 수 있죠. 그럼 비대체적 의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 상당히 괜찮았어요. 잘 기억하시고. 자, 갑이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의일시장의 사업계획 승인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철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철회를 해야지 효과가 발생하지, 당연히 철회도 안 했는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요. 의일시장은 기부체납의 내용을 갑과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위 부담을 부과할 수도 있다. 너무나 완벽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고요. 만일 갑이 건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의일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부체납 부담을 붙였다면 그 부담은 무효이다. 이거 뭘 봐야 돼요?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서 재량행위라면은 법률의 근거 필요 없이 행정적인 부담을 붙일 수 있지만, 기속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붙일 수 있고 법률의 규정이 없는데 마음대로 붙였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문제였고 지문들도 괜찮고 사례형에다가 형식들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이거는 뭐 통치행위냐 아니냐만 여러분들 잘 구분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파견, 사면,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서운을, 훈장을 주는 것까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거를 줬다 뺏는 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5번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신고는 사인이 행하는 공법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니지만, 그죠? 행정절차법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 행정절차법은 제40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기 완결적 신고가 어떻게 됐을 때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라는 그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자체는 사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인이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행정절차법에는 자기 완결적 신고에 대한 규정 자체는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내용. 사실 특별히 잘 나올 만한 지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에 오류도 없고 상당히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 간부 시험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는 강학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아니면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걸 이제 구분을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논점이 생각하고 아마 출제 위원분이 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는 단순 사실행위입니다. 단순 사실행위. 근데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수리가 돼요. 근데 이거를 둘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준법률행위적 행위에 해당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여요. 해경 승진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길래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상당히 좀 다 틀린다기보다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경험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우리는 틀리면 안 돼요. 자, 3번.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 처분이 있으면 철회나 취소 안 된다. 너무 당연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의원 면직은 여러분들이 사표를 썼을 때 사표가 수리가 된다는 뜻이라 했었죠. 그리고 판례 문구가 좀 우리 일상이랑 좀 다르긴 해요. 의원 면직 처분이 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원래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라면은 판례 문구는 이대로가 맞습니다.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있을 때까지 좀 애매하지만 그냥 이대로 외우십시오. 판례 문구가 그렇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랑 똑같아요.
자, 유료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자, 유료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심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실질적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목적 외의 거는 심사를 하면 되죠?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실제 거기 살 의사가 있는지 뭐 이런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지 뭐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지자의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목적으로 당신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나는 신고 안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행정회의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 할 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행정회의를 한 처분청 자체는 행위 하자가 있으면 별도의 근거 없이도 스스로 취소 가능합니다. 대신에 비교 교량은 해야 되죠. 공익과 사익의 비교 교량까지는 해야 돼요. 취소나 철회 전부 다. 근데 이 비교 교량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이 단계를 좀 지금 머릿속에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취소, 철회, 법적 근거 필요 없어. 처분청이니까. 근데 대신에 마음대로 해? 그건 아니에요. 사익과 공익 비교해서 공익이 클 때만 취소, 철회 가능해. 근데 만약에 그러한 처분을 한 것 자체가 그 민원인이 사실 은폐나 사의 방법에 의해서 신청했다면 그때는 비교 교량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법률 근거 따져? 안 따져? 비교 교량 따져? 따져? 안 따져? 이렇게 순서대로 구분해야지만이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별도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린 겁니다. 해설에서. 그 해설 밑에 내용은 여기 지문이랑은 관계가 없죠. 자, 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이건 있죠. 그쵸? 이 지문 나오고 이 지문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고 방금 우리가 봤던 해설은 기억과 니은을 아마 같이 묶어 놓은 거죠. 그쵸? 봅시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 여기 나와 있어요. 설명 굳이 또 드리진 않을게요. 자,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를 한다면 행정청이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육시적으로 종전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문구를 읽어보면은 이거 뭐지? 낯선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작년이죠. 2022년도 변호사 시험에서 갖고 온 지문입니다. 근데 상당히 문제 자체가 아까 잠깐 봤던 지문처럼 어색한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어요. 원래는 우리가 어떤 처분의 취소나 철회를 할 때는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한다, 처분 자체를 철회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취소의 방법 중에 행정청이 종전의 처분, 기존의 처분과 양립할 수 없다는 거는 1번 처분을 내리고 2번 처분을 내렸는데 2번 처분이 뒤에 나온 처분이라 봤을 때 2번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1번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없어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둘 다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원래 처분을 취소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다른 처분을 내리면서 그 처분의 내용을 봤더니 기존의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처분을 취소나 철회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취소나 철회의 방법으로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서, 그렇죠? 묵시적이라는 거는 따로 취소나 처분할게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종전의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효과까지도 발생시키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괜찮죠? 잘 기억하세요. 이 문장 이대로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 기출이 한번 됐기 때문에. 다음 리을. 수익적 행정처분의 쟁송 취소는 취소를 통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가 있을 때 하나여 허용한다라고 해서 요거랑 이제 약간 연결이 되죠.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할 때는 뭘 따져봐야 했어요? 법적 근거는 처분청이 할 때는 안 따지고 대신에 공익과 사익 비교를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어요? 자체적으로 행정청이 자진 철회, 자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쟁송으로 취소할 때. 쟁송은 누가 취소하는 거예요? 법원이 취소하는 거죠. 법원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문제가 있으면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는 아까 직권으로 할 때 법리일 뿐,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서 역시나 나왔던 문제고 상당히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7번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 예,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거의 뭐 특재 허기를 기준으로 특허면 재량, 허가면 기속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아마 지금 요거죠. 디귿 같은 경우가 이제 특재로 따지는 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무조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디귿만 아마 기속행위고 나머지는 재량일 겁니다. 그렇죠?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넘어가죠. 8번. 신문사 기자 갑은 A광역시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일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신청한 대로 공개 방법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넘어가고요. 을은 제3자입니다. 시의원에 대한 정보를 청구했을 때 왜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누군가가 청구를 하면 그 행정청은 그 사람에게 그걸 알려준다 했었죠. 그랬을 때 이 을이 비공개 요청을 했어요. 비공개 요청에서 무조건 응해야 돼요. 행정청이 그러면은 비공개 요청이 있으니까 공개 안 되면 내려야 돼요. 그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것부터 틀렸죠. 그리고 많이 공개했다면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지게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렇죠? 요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에는 바로 알려줘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무조건 공개를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그 소송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그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처분이나 처분의 이유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 내용 기억나시죠? 처분서의 추가 변경, 그게 바로 이거였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조문 문제인데요. 좀 약간 좀 치사하게 냈습니다. 이게 2년이 아니라 1년이란 것 때문에 틀렸고 나머지는 다 옳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고 요런 숫자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 국회 8급, 국회직이 특히나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입법기관에 대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조문이 많이 나오고, 조문도 약간 좀 이렇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조문 중에서도 뭐 중요하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이런 숫자 하나를 그냥 딱 바꿔가지고, 이거를 맞춰야지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있다? 사실 그건 좀 아닌데, 출제위원도 뭐 그런 생각으로 내진 않았을 겁니다만은 약간 좀 이런 문제들이 좀 그렇다. 하지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2번 지문은 좀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3, 4번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4번은 좀 다른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다음. 자,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도 우리 많이 봤죠. 퇴거를 명령하는 집행 권한이 없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을 하면서 그 대집행하려는 건물 안에 철거 의무자인 건물주가 들어있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주가 안에 있는데 강제로 그 건물을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판례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자,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청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국유재산에 대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민간인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행정청이 안 하는 대집행을 내가 대신해서 대집행하냐? 대집행은 못하죠. 왜냐하면 대집행은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사소송으로서 그 시설물의 철거를 따로 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는 국가가 대집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건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을 때에는 대집행 자체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으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그 결론 잘 기억하시고요. 그게 니은입니다. 자, 디귿 공유 일반 시설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 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행정 대집행이 가능한데 민사로도 가능하다 땡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집행이나 공법상으로 뭔가 해결 문제가 가능하다면 공법상으로 가야지 따로 민사소송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체 자체가 다르자. 얘는 주체가 다르고 얘는 주체가 같은데 같은 행정청이 굳이 사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개념 잘 기억하시고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영업하고 있는 자에게 장례식장 관련된 내용 나온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대집행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했었죠. 왜냐?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 장례식장 사용 중지 나온 그냥 이 문제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특별행정심판기관에 의해서 처리되는 특별행정심판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기억, 디귿, 리을이죠. 자,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 관련 규정만 보셔도 되고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심판법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별법에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건데 넘어갑니다. 자,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은 필요 없고 이제 낚시 문제로 나왔고 문제 형식 자체가 좀 독특하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사는 최대한 안 해야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조사 자체도 민원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 목적, 사실 그래서 행정조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지문에서는 적절한 범위라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요. 국가비상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읽어보면 맞는 말이야 라고 이제 익히셔야 될 만큼 자주 봐야 될 지문이기 때문에 읽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자, 변호인 접견을 신청을 허용 자체를 안 했다. 그래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했다. 이건 헌법에서 정해놓은 엄청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우리 많이 봤어요. 특별송달 우편물의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은 당연히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 정본을 적법한 송달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우편 송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거는 국가비상의 대상이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우편 집배원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불이익 침해를 민원인에게도 줄 수 있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당연히 알아야 됐고 알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구들을 3번 지문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구도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히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4번이 종종 같이 봤던 판례이긴 한데 우리가 등기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판결문을 가져와가지고 민원인이 자, 판결문으로 인해서 저 이거 등기 신청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등기 공무원은 그래요. 판결문 주세요. 그럼 판결문은 이제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다 했죠. 그럼 주문 내용 보니까 실제 신청하는, 예를 들면 뭐 자기 A라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본인으로 소유권을 바꿀 수 있는 판결문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주문 내용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다른 사람 등기에서 지금 이제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바꿔줄 수 있게끔 잘 적어져 있고 또 다른 뭐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봤더니 맞네요. 그 접수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판결문이 위조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에 착수를 했더니 약간 판결문의 그 기본적인 형식이 완전 다르진 않아. 주문과 이유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작성에 약간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관은 아니 등기관이라면 그 판결문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이것도 위조된지도 확인도 안 하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누가 과연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해가지고 이걸 신청할까라는 생각까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판례죠. 나중에 공무원 되셨을 때. 하지만 물론 이제는 이 판례가 한번 나왔고 이 판례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판결문 가져와가지고 신청해서 판결문이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판결문의 형식과도 비슷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잘 보긴 봐야 돼요. 상당히 억울하니까 이런 판례가 생긴 거지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나 등기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판결문 뭐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상관도 안 해. 그냥 대충 보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시험을 준비한 학생으로서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상황에 있을 때 판례의 결론은 이거였다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하시라는 말씀이고 국회직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국가배상 책임은 없다. 그죠? 근데 물론 이 공무원이 이 일 가지고 아무런 뭐 징계도 없이 넘어갔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국가배상까지는 아니다라는 결론 잘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해당 공무원이 되신다면은 이런 민원인을 안 만나길 바랍니다. 그죠? 판결문을 위조하는 그런 민원인을.
자, 다음 14번. 교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뭐 이것도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만큼 이 내용만, 교과서 내용 그대로죠. 잘 기억하시면 다 맞출 수가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에서 처분을 내린 것 자체는 원처분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바로 원처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사, 교원 소청 심사를 거치게 될 경우, 안 거쳐도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치지 않고 가도 되지만 거쳤다면 이게 이제 원처분이 그때부터 된다라는 그 개념 잘 기억하시고 그 내용이 1, 2, 3번으로 쭉쭉 나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내가 임용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그랬을 때 그 거부의 처분성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문제로 내가 기존에 뭐 계약직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연장을 안 해줬다거나 아니면 거의 다 될 뻔했는데 떨어졌다거나 이럴 때는 거부 처분이 있지만 단순히 국공립대학교원의 교원으로서 임용 지원만 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그럼 그게 바로 거부 처분이다 아니다라는 내용.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시고 우리 기본서 356페이지에 왼쪽 오른쪽 잘 구분을 해놨습니다. 표로. 다음 15번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여기서부터 틀렸죠. 이거는 많이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뒤가 중요하다 했죠. 그럼 취소소송으로 봐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되며 여기까지 괜찮아요. 신청인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틀린 거예요. 이것 또는 이거일 때 거부 처분이 된다라고 판례가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교묘하게 잘 만든 문제로서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처분 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 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했을 때에는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알려준 대로만 하면 됩니다. 행정심판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행정소송은 그렇지 않다. 소송은 행정소송법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도 됩니다. 좀 늘려드릴게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는 확대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약간 문장이 그 단어들이 뭐 신뢰보호 원칙 같은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방금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옳은 것. 자, 다음 내용에서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임용시험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럴 때는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자, 군의관이 수행하는 병역법상 신체 등위 판정 자체만으로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위 판정 가지고 병무청장이 내려야지만이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내가 현역으로 갈지 아니면 공익으로 갈지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군의관이 하는 것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자체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처분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상표권의 말소 등록이 이루어져도 법령에 따라서 회복 등록이 가능하고 회복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상표권의 등록 행위 자체, 말소하는 것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우리 법인이 청산돼 가지고 이제 법인이 가지고 있던 상표권을 말소하는 것 자체는 처분성이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법인이 되살아나 가지고 말소된 거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줬을 때는 처분성이 있다. 그 판례 잘 기억하시고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의결을 했대요. 처분성 있다 없다? 있다. 공정위가 이 법률에 의해서 경고 의결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하게 되면 2번 걸렸을 때 과거에 있던 경력 때문에 더 과징도 높아지고요. 실질적으로 단순 이름은 경고지만 직접적인 침익을 주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기억을 하시고요.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자체도 처분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관련 법률 있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관련된 그 항일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반민주화 관련된 뭐 그런 약간 그 자유와 억압을 탄압당했던 그런 시절과 관련된 건데 사실 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큰
피해 회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 규명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의 그 신청권 자체가 침해됨으로써 상당히 불이익이 커진다는 거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17번. 다음 중 행정상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도 많이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세입자 제외하고 있는 합법입니다. 합법. 자,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구 관련 이런 법에 의해서 규정된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영업 손실 보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에 그렇게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법률의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업 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요. 이에 따라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실제 그 사람을 선정합니다. 근데 선정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익을 받게 되지만 선정을 못 받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성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키워드 잘 기억하시고요.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그리고 선정을 안 해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개발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내 땅값이 20% 이상 떨어졌대요. 그것만으로 특별한 희생 인정해준다?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아예 사용도 못하게 됐는데 보상 규정도 없다. 그럴 때는 뭔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특별한 희생으로. 근데 땅값 좀 떨어졌다고 특별한 희생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마지막에 아주 쉬운 지분이 있어서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라는 문제입니다. 18번 다음 중 행정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의무 이행 심판에도 취무부가 아니라 취무의입니다. 근데 취소 심판은 취무의 전부 다 뭐가 다 된다 했어요? 거부 처분도 다 된다 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의무 이행 심판에도 사정 재결은 인정이 됩니다.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청구 기간의 제한은 없다. 그죠? 우리가 원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소기간은 어떻게 적용해? 우리가 제소기간이라고 하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또는 처분을 알았던 날로부터 뭐 이렇게 처분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무이행 심판도 부작위도 포함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도 된다? 거부 처분도 된다. 그럼 거부 처분이 되면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부 처분이 있죠. 그럴 때는 청구 기간에 제한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이 틀린 겁니다. 사실 그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었는데 2021년도 지방지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정 재결은 인정되나 이것도 하나의 논점이 추가된 건데 이 의무이행 심판에서 청구기간 제한이 있냐 없냐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방금 그 개념을 가지고 풀어야지 맞출 수 있지 아니면은 의무이행 심판 취무의니까 부작위니까 제한 없지 이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간접 강제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변경 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조문 문제죠. 잘 기억하시고 4번도 조문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또 당연히 임시처분을 할 때에는 심판 청구가 계속 중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다른 요건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단체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 조문이죠. 조문인데 이것도 약간 낚시 문제가 하나 있어요. 3번이죠.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만 우리가 그 문제 풀 때 조문도 그렇지만 조문이 보통 그래요. 뭐뭐할 경우에만 이런 애들이 보통 많이 좀 틀린 지문이 많습니다. 오답이 많아요. 근데 왜? 볼게요.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 안 했을 때 A 또는 B인데 A일 경우에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조문 낚시 문제고 잘 기억하시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조문 그대로를 물어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 마지막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대리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대리를 딱 문제 나오면 대리가 있고 피대리가 있어요. 대리는 실제 내가 대리를 했다라는 기관입니다. 피대리 행정청은 대리를 당한 사람이죠. 그죠? 그죠? 만약에 A 행정청이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B 행정청한테 일을 맡겨서 B 행정청이 A를 대리해서 했어요. 그럼 대리 기관은 어디? B. 피대리는 A. 이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봐야지 안 헷갈려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B라고 봅시다. 피대리 행정청인 A를 대리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딱 봤어요. 원래 결제는 A 대리기관이 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B라는 대리기관이 본인이 대리했다고 말을 또 하고 있네. 그럼 내가 이 처분을 내린 거에 대해서 다투고 싶어. 원래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왜냐면 B가 나는 대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실제 이 대리가 아니라 원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P대리 행정청. 그게 A, B 중에는 A죠. 그죠? A가 B한테 대리권을 줬으니까. 그리고 B가 나는 대리인입니다. 대신 이거 처분하는 거예요. 라고 밝혔으니까. 그 개념이 이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대리가 아니라 위임이죠. 위임은 일반적으로 권한 위임이 있고요. 보통 행정청의 위임은 이겁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다른 말 없이 그냥 권한의 위임이 있다. 이게 일반적인 권한 위임이에요. 그럴 때 위임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상실하고요. 위임청은 내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청이에요. 상실하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으로 되고 수임은 받을 숫자입니다. 내가 이제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에요. 수임청의 권한이 되고 항고소송에서 수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위임을 받았으면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수임청은 내가 위임을 받아서 내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처분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인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처분을 했네 실제로. 위임 관계를 안 밝혔을 때 보통 이러고 밝히다 안 밝히다 이걸 따지진 않습니다. 얘는 대리 관계를 밝혔냐 안 밝혔냐를 따지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4번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 갈게요. 이러한 권한의 위임은 행정청이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어요.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권한을 다른 기관한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무효고요. 위임, 위탁을 받은 권한을 받은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당연히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권한의 위임이나 이런 거를 뭐 밝히지 안 밝히지 문제랑 상관없이 대리가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분을 한 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 당연히 피고가 수임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다음, 이제 내부 위임을 따져봐야 돼요.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그냥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위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일 큰 차이가 그거예요. 권한의 위임은 내부가 아니라 그냥 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내부 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쭉 가다가 한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기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틀렸어요. 왜냐? 내부 위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보면은 내부 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잘 기억하시고,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이 된다. 일반 위임 같은 경우는 내가 위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를 뭐 따지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내부 위임은요? 내가 단순히 내부적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권한이 있는 행정청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부 위임밖에 안 받은 그 행정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해버렸다.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랬을 때 민원인이 그거에 대한 처분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누구한테 해야 되냐? 민원인 입장에서는 누가 처분을 했어요? 단지 내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했죠. 근데 내가 내부 위임인데도 내 이름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바보같이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내부 위임을 한 처분청이 그냥 처분청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부 위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는 것을 바로 내부 위임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권한의 이전이 사실상 완벽하게 간 게 아닙니다. 저 내부적으로만 간 거니까 그냥 야 결제만 네가 하지 내 이름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권한의 이전이 없으므로 처분도 당연히 위임청 명의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오케이? 근데 본인이 지가 뭔데 지 이름으로 처분을 했어요. 그럼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처분한 걸로 알기 때문에 명의자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리하고 위임하고 일단 개념을 구분하시고요. 위임에서도 일반 위임과 내부 위임을 구분해가지고 논점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위임이랑 대리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대신해라 뭐 이런 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20번 문제를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강의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6번 끝나면 2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의고사 2번 남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실제 시험처럼 풀고 계실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시기에 모의고사를 푸냐에 따라서 점수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시험이에요. 모의고사는 시험을 대비하는 거지 모의고사 자체가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에 그대로 연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거면 모의고사 보고 그냥 공부 안 해야지. 실제 시험처럼. 근데 우리는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모의고사에서 틀린 거를 다시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시험의 문제 형식이나 내 컨디션, 스케줄 조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보다 당연히 실제 시험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계속 푸시고요. 우리가 시험 직전에 이런 것들도 다 풀고 또 모의고사 다른 이제 문제집이라는 거 풀었을 때 점수는 훨씬 높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의고사를 지금 시험 한 2-3달 전에 풀고 있다면 그거는 점수가 좀 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내가 앞에서 파이널 직전에 순환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도 모의고사면 한두 개가 내가 시험 다 맞거나 한 개가 목표예요, 시험에서. 여기서는 한 2-3개 틀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막 8개 틀리고 7개 틀리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준비가 덜 된 거고 모의고사가 준비가 덜 된 시기에 풀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는 마지막 시험에서만 잘하면 돼요. 7개, 8개 틀려도 괜찮다. 그 7개, 8개 틀린 논점이 뭐고 그거가 내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충한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 틀린 부분이 보완됨으로써 여러분들이 100개의 논점이 더 이상 빵꾸가 나지 않는 그 과정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제가 아니 지금 모의고사인데 지금 2-3개 틀리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역시 똑같아요. 2-3개예요. 이렇게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신감 갖고 공부하시고 실망할 지금 시기 자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힘들어도 꾸역꾸역 꼭 해 나가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강의와 쉬운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